그 다음은 간호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정과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간호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이 어떤 건지 먼저 보면, 이 계획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간호계획은 이 앞에 또 우리가 간호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될 그 어떠한 행동의 지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예방을 하고 혹은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떠한 간호중재를 설계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사정된 자료와 진술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계획에서는 행동 수행자, 그리고 행동 시기, 행동 내용, 행동 장소, 방법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이러한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간호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그것은 서면화된 간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호사의 어떤 행동 지침을 개발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계획은 임상간호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확한 간호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간호 수행에 사용되는 자원을 파악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간호의 연속성을 증대시킵니다. 또 질 높고 일관된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퇴원 간호계획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간호 연속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또 우리가 간호 계획을 세울 때, 특히나 개별 간호 계획을 세울 때 간호 계획에 가족과 대상자를 참여시켜서 대상자의 안녕 수준을 증진시켜줍니다. 또 이 대부분 우리가 하는 서면 간호 계획은 간호의 평가에 사용되는 어떠한 기대 결과 기준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간호 계획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기 계획, 진행 계획, 퇴원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기 계획은 초기에 하는 전반적인 간호 계획을 개발을 하는데 보통 입원 사정을 하는 간호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계획은 이 초기 사정 이후에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진행 계획입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리고 반응을 평가하면서 초기 계획을 조금 더 개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퇴원 계획. 이 퇴원 계획은 퇴원 후에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계획하는 그런 퇴원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퇴원 계획은 대상자를 처음 만날 때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간호계획을 수립을 할 거예요. 간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어떤 표준화된 간호계획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간호계획은 공통 요구를 가진 대상자 집단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간호계획입니다. 개별 간호계획은 특정 대상자의 특정 요구, 이 표준화된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정된 것을 개별 간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된 간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개별화된 간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이 표준 간호계획에 대해서 볼게요. 표준 간호계획이 어떤 건지, 간호표준이 있고 또 표준화된 간호계획이 있고 프로토콜, 정책과 절차, 정규 처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호표준에 대해서 보면은 비슷한 의학적 대상 상태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간호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 간호 표준은 기관의 기록 문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것 말고 성취 가능한 그러한 간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간호계획, 이것은 기관에서 자주 관찰되는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간호를 위한 사전에 인쇄된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하는 간호 표준,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 프로토콜 하면 어떤 정해진 절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자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전에 인쇄된 거.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 중재를 모두 포함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거기 프로토콜 정해줍니다. 이렇게 가라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가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절차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정책과 절차는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 프로토콜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주어진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져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정규 처방. 정규 처방은 어떠한 그 대상자 간호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규율, 규정 이런 처방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정규 처방.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임상 실습을 갔을 때 하시는 학생들의 간호 계획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하는 간호 계획은 이 간호 계획뿐만 아니라 이것은 학습 활동이에요. 배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가 쓰는 간호 계획보다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간호 계획을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배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떠한 개념도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협력, 다학제 간 간호계획을 볼게요. 어떠한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간호를 개발한 표준화된 계획이다. 그래서 대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와 간호 중개를 명시하고 다른 건강관리 제공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의학적인 치료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호계획 기록 지침을 볼게요. 간호계획을 기록할 때는 몇 가지 지침을 따라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정확하고 잘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 진단이나 목표나 기대 결과, 중재 평가 이런 범주의 제목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목표를 평가할 때 날짜도 표시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의학 용어나 기호 약어, 중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정보 자원들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선호하는 간호 시간이나 사용된 방법 이러한 것에 대상자의 선택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것을 맞춰서 대상자의 특성에 기획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의 측면뿐만 아니라 예방적 그리고 건강 유지 측면을 포함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대상자의 진행 사정에 대한 중재를 포함을 해야 되고 상호협력적 조정 활동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원과 가정간호 요구를 위한 어떠한 계획들도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가 간호계획 기록 지침입니다. 아까 그 학생의 간호계획에서 어떠한 개념도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병태생리학 개념도에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를 학생들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간호계획 과정에서 이 간호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먼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목표와
그리고 기대 결과를 설정을 하고 간호중재를 선택을 하고 개별화된 간호중재를 간호계획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어떤 게 높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정상적인 발달 요구를 발생시키거나 최소의 간호를 요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건강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신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대상자보다 간호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건강에 대한 가치관인데 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그죠?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논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다. 그때는 간호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간호사와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금방 그 생명 위협한 상황 이야기했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 그때는 건강문제 위급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의학적 치료 계획 이것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와 기대 결과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설정할 때는 목표와 기대 결과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호결과 분류 체계를 가지고 목표와 기대 결과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간호결과 분류 체계를 보면 간호결과 분류 체계 NOC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결과를 서술한 것으로 간호의 목표에 따른 중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NOC, 간호결과 분류체계는 대상자의 반응 결과를 서술을 해서 목표에 따른 중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두 번째 기대 목표와 결과의 목적을 보면 간호중재를 현실성 있게 계획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또 대상자와 간호사가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대상자와 간호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기대 목표와 결과의 목적입니다. 자, 기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겠죠. 단기 목표는 예로 금요일까지 오른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릴 것이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6주 안에 오른팔의 운동성을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와 기대 결과의 관계를 보면은 목표는 대상자의 간호진단에서도 도출이 되는데 이 진단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진단에 대해서 어떤 기대 결과나 결과를 달성할 때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게요. 주어, 동사,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주어, 대상자거나 아니면 대상자의 어떤 부분, 대상자는 뭘 하겠다, 대상자의 오른팔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 동사, 대상자가 취해야 하는 행위, 오른팔을 들어 올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태, 수식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수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동 자세에 있던 팔을 90도 이상 올린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행 수행 기준, 마찬가지로 평가될 어떠한 것들, 그렇죠? 팔이 어떻게 올라갈 거다, 그런 것들. 그래서 시간, 속도, 정확성, 거리, 질 이런 것들을 구체화한다는 거죠.
뭐 대상자는 팔을 90도 이상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렇게 몇 초 동안 버티는 그러한 뭐 행동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대 수행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목표와 기대 결과 기록 지침에 대해서 볼게요. 몇 가지 기록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반응의 측면에서 목표와 기대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보건 전문가들의 치료요법과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목표는 하나의 간호진단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의 간호진단에서 관련된 각각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대상자가 목표와 기대 결과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중재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간호중재를 할 건데 그 유형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중재를 먼저 합니다. 어떤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두고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 정서적 지지, 교육, 상담,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특정 간호중재를 필요로 하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알아내고 수행하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간호 인력에게 위임을 하고, 위임을 했으면 그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 그 다음 의존적 중재. 의존적, 의사의 처방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감독 아래에서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어떤 일과에 따라서 수행되는 활동들을 의존적 중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상호협력적 중재.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나 영양사나 다른 건강관리팀과 협력해서 수행하는 행동을 상호협력적 중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재 결과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가능성 있는 중재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의 중재는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재의 결과 검토에는 간호지식과 경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이 간호중재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볼게요.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하나 이상의 간호중재를 선택한다는 거죠. 당연히 가장 효과가 좋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간호중재인지, 개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안전하고 적합해야 되고,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성취를 할 수 되고, 그리고 대상자의 가치나 신념, 문화와 일치해야 되고, 또 다른 치료들과도 일치해야 되고, 또는 간호지식과 경험이나 관련이 있는 과학으로부터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혹은 법이나 다른 기관의 정책에 의해서 정해진 간호표준에 맞는지, 이러한 것들이 좋은 간호중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개별 간호중재 기록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수행 위임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이 위임이라는 것을 보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면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활동 수행에 대한 책임을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네가 좀 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배정은 각각 임무를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판에 밥 떠주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임과 배정을 하는데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 볼게요. 의무의 적절한 위임이죠. 의무를 적절하게 위임하고 위임을 받고 배정받은 인력을 적절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위임하고 배정하는데 가지는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간호중재 분류 체계를 볼게요. 이 중재를 기술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가 필요하다, 이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중재 분류 NRC, 이 체계로 불리는 간호중재 분류는 4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이러한 분류 체계는 수준 1 영역, 그리고 수준 2 영역, 수준 3, 중재 이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영역에서 30가지 30개의 과가 있고 542개 이상의 중재가 있습니다. 그죠? 영역과 중재, 그래서 7가지 영역, 30가지 과, 542개 중재,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NIC, 간호중재분류, 이 NIC 중재는 난다 간호진단명과 보통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간호진단은 여러 개의 중재에 대한 제한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대상자에 대한 지식과 판단에 기초해서 적절한 중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사정 진단 계획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수행,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사정 단계에서 수집한 대상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간호 진단을 내렸고, 거기에 세워진 간호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간호 수행, 중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간호 진단과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예견된 방법으로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자율적 행위를 중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서 개발된 중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간호 활동을 수행하거나 위임을 하고, 그리고 간호 활동하고, 그로 인해서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수행 단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수행 단계는 실제적 간호 활동과 마지막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 검토되는 대상자의 반응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중재를 계획하고, 그리고 간호사는 사정 단계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수행 단계에서 제공되는 간호를 개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 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에 관한 자료들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재사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호 수행을 할 때는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지적 기술, 지적인 거, 그죠? 이거는 인지적 기술, 이거는 문제 해결하고 의사결정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고 창의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대인 기술이에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떠한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그런 모든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실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무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테크니컬 스킬, 기능적 기술은 어떠한 장비를 조작한다거나 벤트나 그러니까 벤틸레이터나 아니면은 EKG 장비 같은 것들, 그런 거 조작한다거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붕대를 감는다거나 체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적 기술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은 수행 과정을 볼게요. 수행 과정. 뭐 대상자의 재사정, 협조 필요 여부 결정하고 중재를 수행하고, 내가 위임된 간호의 감독, 그리고 간호 활동 기록, 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먼저 대상자의 재사정을 볼게요. 우리가 중재를 시행하기 직전에 간호사는 그 중재가 여전히 필요한지 아닌지 대상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죠? 여전히 해야 되는 중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나 간호 활동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협조가 필요한지, 예. 간호 활동을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협조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무거운 사람들 이동할 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죠? 도움이 있으면은 대상자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죠?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가 조금 낫겠죠. 그죠? 또 다른, 그 다음은 특정 어떤 간호활동 수행하는데 지식이나 기술이 내가 부족할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모를 때, 이 기구를 잘 모를 때, 그러면 협조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호중재를 수행을 합니다. 간호중재를 수행을 해요. 수행할 때는 몇 가지 지침을 따라줘야 됩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간호연구, 그리고 간호의 전문적 표준의 간호중재의 근거를 두고, 그죠? 그리고 수행을 위해서 중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간호활동을 적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체로 사람 모아놓고 단체 운동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똑같이 운동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개별적인 간호활동을 적용을 해야 된다. 당연히 안전하게 간호를 수행해야 되고, 교육과 지지와 안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간호를 하고, 총체적으로 간호할 때는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재를 할 때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위임을 했어요. 그걸 감독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위임한 간호가 잘 수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 기록에 행위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두로 보고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서면화된 양식을 작성을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중재를 했으면 그걸 또 기록에 남겨야 되겠죠. 차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경과 기록에 중재와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해서 차팅을 해야 이 수행 단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차팅은 미리 기록하면 안 됩니다. 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죠?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중재가 수행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간호중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간호 활동은 기록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 대상자가 건강이 빠르게 안 좋아질 때, 뭐 환자 심정지가 왔어요. 구두로 이야기하지. 그걸 언제 다 차팅을 남기고 있겠어요. 그죠? 급한 상황인데. 그죠? 또 우리가 근무를 교대할 때, 혹은 전동을 보낼 때, 그때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혹은 음성, 혹은 기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사정, 진단, 계획, 수행까지 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평가를 왜 하냐? 먼저 평가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 평가는 어떠한 것의 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이전에 세워진 평가 기준이나 표준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내리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은 간호나 혹은 다른 다학제에 의해서 인정되고 수용된 수행의 수준, 관습, 규약, 그리고 권위에 준하여 만들어진 간호 실무 표준이나 혹은 각각의 기관의 실무 지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간호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간호평가의 기준은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 건강상태, 속성, 특성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간호평가는 수행한 간호중재가 대상자 목표와 기대된 결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간호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평가를 왜 하냐? 목적을 보면 제공된 간호 치료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우리가 어떤 중재를 했을 때 대상자가 어떤 행동적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리 설정을 한 그런 평가 기준과 대상자의 반응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성취가 됐는지, 문제가 얼만큼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또 대상자나 가족 구성원이나 간호사나 의료진, 이러한 의료진의 의료 결정에 관여했고 얼마나 협동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고, 또 치료 계획 평가의 개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의 질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효과를 감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간호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이전의 간호과정 단계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정 자료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적절한 간호 진단과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사정을 하는 것은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할 때 비교의 근거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 동안에 간호사는 이전에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호 효과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하면 우리가 사정 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사정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자료를 언제 수집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정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 하는 자료 수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평가를 할 때 평가 유형이 있겠죠. 구조 평가를 하는지, 과정 평가를 하는지, 결과 평가를 하는지, 각각이 보는 관점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네. 먼저 구조 평가. 이 구조 평가는 간호가 제공되는 구조, 주변의 속성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환경적, 조직적 특성을 다루는 것이 구조평가입니다. 그 다음 과정평가. 간호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대상자 요구에 맞게 간호가 제공되었는지, 적절한 시간 내에 제공되었는지,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이나 신체 사정, 간호진단 진술문의 타당성, 그리고 적합한 간호기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과정평가 유형에 대한 관심 분야가 됩니다. 그 다음 결과평가. 제공된 간호에 의해서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죠? 내가 계획했던 대상자의 목표와 그리고 기대 결과, 그 기준을 반영을 해서 비교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결과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상자 반응 평가 과정을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하기 전에는 그 대상자의 목표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지표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필요한 수집해야 할 자료의 종류를 제시하고 자료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어떤 목표 성취에 대한 대상자의 진행 과정과 간호 계획의 효과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 간호 계획은 지속되거나 수정되거나 혹은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 기대 결과와 관련된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비교, 간호 활동의 관계 파악, 결론 도출, 그것을 지속하든지 수정하든지 종료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자료 수집을 합니다. 평가할 때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한 그리고 기대 결과한 그 자료와 비교를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기대 결과와 간호 활동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간호 활동이 목표 기대 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먼저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죠? 간호 진단에 진술된 실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잠재적 문제는 예방되었고 위험 요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문제에 대한 간호를 중단한다는 거죠. 혹은 잠재적 문제는 예방되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아직 존재한다. 이때는 문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또 다르게 몇 가지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더라도 중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해결됐는지 그러면 중단하고 잠재적인 건 있지만 위험 요소 조금 있다. 그러면 유지시키고 아직 목표가 뭐 한 개 정도만 이루어졌고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간호중재를 계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 혹은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문제가 부분적으로만 달성됐기 때문에 간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왜? 완전히 달성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 진단 계획 혹은 수행 단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평가가 너무 빨리 하지 않는지, 평가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 왜 우리가 했던 목표가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잘 알아봐야 됩니다.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간호과정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사정 단계에서, 진단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수행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간호계획을 지속할 건지, 수정할 건지, 종료할 건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간호의 질을 평가합니다. 먼저 질 보장.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우수성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질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질보장은 간호의 구조나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요소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질 향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 뭐 이런 데서 질 향상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간호감사 감사를 통해서 기록의 검토나 확인 이런 것들을 하고 옛날부터 했던 거 과거 거를 소급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동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간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끼리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동료끼리 평가할 때는 미리 정해진 표준이나 기준에 근거를 두고 동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량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6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주차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각 간호과정 단계에서 이거를 왜 하는지, 각 간호과정 단계에서 그 단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호 진단, 사전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이 간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